코로나19 겪으면서요. 교수님,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인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온 것 같다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박쥐를 우리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 삽니다. 박쥐는. 근데 그 열대 박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2021년 5월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이제 자꾸 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온대지방에 박쥐들의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가 40종 이상 들어와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선별 진료소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대개 2가지 내지 3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걔네들은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40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대충 100이 나오잖아요. 네. 그 결론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그렇군요. 터진 또 거니까. 이야, 이게 저 얘기를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들으니까 또 이거 이제- 기후변화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 한 만여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구에 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전 지구에 흩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가 안 됐거든요. 지금 2022년 5월 현재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만년 동안에 우리가 1% 미만이었는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1, 2, 3%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 야생동물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해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인 거죠.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그냥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글쎄요, 재수 없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꼴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 짓 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정립하면서 살자.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한테 아주 오늘 우리가 뭐 환경을 왜 보존해야 되는지, 왜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뭐 생각이야 꾸준히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코로나까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옛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절기는 속일 수 없다. 야, 그래도 연이은 이 폭염 때문에 정말 뭐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 9일, 제주가 17일간 열대야.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는 초열대야. 요즘 요런 그 초가 붙는 그 좀 많이 생겼어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어릴 그죠. 때보다. 예. 아마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99%에서 100%의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올해가 그래도 가장 시원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아마 회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올해 제일 덥다고 지금 난리 뭐 이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게 제일 시원한 여름이었다로 기억되면은 이거 앞으로의 여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제 작년 지구 전체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미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 우리가 산업화 이전 온도라 그랬을 때는 1850년에서 그렇죠. 1900년 사이 평균 온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1.15도가 올랐어요. 근데 1.15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체감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 몸에 예를 들면 1도의 온도 변화가 있었다, 체온에. 어떨 것 같으세요? 미열이 생겨도 굉장히 우리가 몸에 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몸 상태가 다르죠, 정상일 때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기후 변화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폭우가 폭우가 쏟아지고. 쏟아지고 그리고 더워도 너무 덥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춥지 않으냐? 그렇지 않아요. 추워도 너무 추운 한풀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니까 건조해지잖아요. 막 증발을 맞아요. 많이 하니까. 얼마나 메말랐는지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발생을 해도 더 빠르게 번지는 거죠. 확산 면적도 넓어지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나다에서 5월에 생긴 그 불이 아직도 지금 다 진압이 안 됐다고. 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현지 시간 9일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허리케인이 키운 산불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버리게 되면은 그 나무에 있던 탄소가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서 배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나무가 많이 사라지니까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하는 그런 저장고 역할을 하는 나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더 심각해지지만 그 산불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더 또 심각해지는 상호가 악순환 관계로 맞물리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예. 요새는 사실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최근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영어로는 글로벌 워밍이라 그랬거든요. 지구 온난화. 그러더니 글로벌 히팅이라고 가열화라고 부르더니 요새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불러요. 보일링, 끓고 있다. 끓고 있다. 열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끝났다. 지구 열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온난화의 정도가 아니고 끓어오르는 거죠.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뉴스를 또 봤어요. 요즘 그 수컷 거북이가 안 태어난다. 이게 왜냐면 전 처음 알았어요. 주변 온도에 따라 그 성별이 정해진대요. 거북이는. 몰랐죠? 몰랐어요. 바다 모래에다가 이제 알을 낳잖아요. 예. 그 알들이 부화를 할 때 이게 27.7도보다 낮으면 수컷, 예. 31도가 넘으면 암컷. 그래서 요 비가 이제 딱 맞았는데 지금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라든가 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거의 99%가 암컷. 지난 4년간 수컷 거북이가 탄생하지 않았다고. 그 수컷이 없대요. 나 이거 몰랐어. 거북이가 그렇다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거북이는 멸종될 수 있죠. 없어지겠네요. 예, 멸종이 될 수가 있죠. 생물 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이거 참 진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게.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구가 망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뭐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는 한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살 건가, 그게 인간이 있을 건가, 또 죄 없는 그 많은 생물 종들이 인간 때문에 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전 세계의 어떤 그 경각심,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뭐 계속 되고 있으나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걸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미 배출된 기체들이 대기 중에서 계속 온실 효과라는 걸 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지표면을 데우거든요. 그리고 다시 적외선 형태로 다시 우주로 나가야 나가는데 되죠. 그때 온실 기체라는 게 대기 중에 있어서 이불처럼 지구를 이렇게 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헛이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지구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온실 기체가 늘어나니까 이게 헛이불에서 자립이불이 됐다가 솜이불이 돼가는 거죠. 너무 두꺼워져. 너무 두꺼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실 기체가 대기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머물러 있군요. 네, 머물러 있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50년에서 200년을 머물러 있고요. 심지어 그 중에 15%는 1000년을 머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출한 게 계속해서 야기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덜 배출하면 더디게 갈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저 전기도 다 꺼야 돼 지금 이거 지금 아니요. 이거 다 탄소예요. 우리 너무 교수님 이거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많아. 이거 좀 카메라 몇 대 감독님 이 앞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예. 녹화를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오늘은 녹화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면 화석 연료 대신에 되도록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이것도 제가 봤어요. 조금 이제 저는 뉴스를 보다 보면 신문을 보거나 그런 게 막 요즘 막 눈에 띄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이 예전에 이제 얼어 있었기 때문에 쇠빙선이 아니면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 의미는 그거는 이제 북극이 녹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이율 배반적이죠. 북극이 네. 녹아서 교역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막 이런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운임이 사실- 훨씬 더 싸질 수 예,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일이죠. 왜냐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얼음의 97%가 남극과 북극에 있대요. 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높아지지. 해수면이 상승이 돼.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있던 얼음 녹는데 그게 뭐 해수면하고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바닷물 안에 있던 얼음이 녹는 건 해수면 높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그린랜드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이렇게 육지에 있던 얼음이나 만년설이 녹으면 그게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진짜 그린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1분에 100만 톤씩 녹고 있다. 야, 1분에 100만 톤. 이게 참 숫자로 표현해서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이게 100만 톤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1분에 그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육지가 잠기잖아요. 예. 특히 제가 아는 과학자분이 계산을 했는데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7m가 상승할 수 있대요. 아, 7m.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삼면이 바다. 그러니까 이게 해안가에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뭐 속초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거죠.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제 뒤에 앉아있던 분이 저기 우리 집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 집이 해수면 상승돼서 막 잠기는 게 그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해수면이 상승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본인 집이 이렇게 막 잠기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야, 어우. 요즘 또 이게 식량난 이것도 사실 기후 변화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식물들이. 그래서 그렇죠. 작년 원래 인도가 폭염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인도가 전 세계 밀 생산의 한 2위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밀 수확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전체 밀 공급량이 줄어들기 줄죠. 때문에 밀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거 한 8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의 밀 생산을 높게 보셨네요. 네? 우리 밀은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나.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모든 그 식가공품 그건 다 가격이 수입이군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쌀이 자포니카라는 종이거든요. 품종이. 근데 우리 쌀은 맛이 좋잖아요. 점성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인디카라는 건데요. 그 인디카 종을 대부분 먹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 자포니카를 생산하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나빠지게 되고 이 쌀 품종을 생산을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먹던 쌀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죠. 오, 날아가는. 네, 인디카 종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생태계 파괴가 해양에서뿐만이 아니고 뭐 얼마 전에 우리 저 꿀벌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꿀벌이 또 사라지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또 모기가 늘어난다고 해요. 네. 이거 좋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모기가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병원균의 매개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말라리아라든가. 뇌염모기 있잖아요. 말라리아, 말라리아. 그다음 황열병 이런 게 다 모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병들이 예전에는 열대 지역이라든지 뭐 아열대 저 밑에 이런 데였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나라도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번에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 완벽하게 그 일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박쥐가 매개 역할을 했다. 근데 박쥐의 서식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박쥐도 아열대 기후에서 생존하는데 박쥐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났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대기실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뭐 좀 좋은 소식이 없나요? 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교수님. 왜냐면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문제를 발생시킨 게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면 해결책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 우리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막 절망하고 뭐 내가 뭐 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심해질 뿐이에요. 이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예. 이게 7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년입니까?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IPCC라고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과학자들이 구성한 그런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2100년에는 평균 4.4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1.15도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4.4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100년까지 1.5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2030년까지 2019년에 배출했던 양의 43%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 앞에서 먼저 줄여줘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사실 어렵다. 그래서 7년이 남았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한숨 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숨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3명 앉아고 계속 한숨만 쉬면 되는데 그러면 CO2만 더 배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숨을 아껴 쉬어야 되나요? 이게? 아니요. 그는 생리현상이니까 쉬시고 나무를 더 심으세요. 아, 나무를. 나무도 심고 그리고 근데- 텀블러 사용. 예. 텀블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보면 이제 텀블러도 많이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유행을 좇아서 텀블러 모양이 다르거나 디자인만 다르면 계속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종이컵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 에너지가 투입이 돼요.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기체량이 사실은 뭐 73%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들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폐기할 때도 또 이걸 수거하고 운반하고 뭐 데.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이 모든 과정에 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요. 이게 썩으면서도 또 메탄이나 CO2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텀블러도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하는 사람이 앞선 사람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그냥 당연한.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개개인이 다 이렇게 해야 바뀌는 거죠. 그렇죠. 누군간 해결해주겠지가 아니죠. 안 돼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불 같은 것도 뭐 10개 등이 다 필요 없는데 어떤 뭐 회의실이고 뭐 강의실이고 그걸 부분 소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업무를 마치고 나면 즉각 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실내 온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맞아요. 겨울에 반팔 입고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맞습니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도 필요 없는데 지금도 저기 불 다 켜져 있네요. 저런 불들 꺼야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 아까 이산화탄소를 주로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메탄이라는 거예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이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까? 80배 이상. 최근에는 뭐 86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메탄이 또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많이 요새 늘고 있는 게 육식이거든요. 작년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지 요즘 근데 좀 않았습니까? 쌀 소비가 좀 많이 줄었다는 예. 얘기 좀 들긴 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주식 그러면 예전까지는 쌀이었죠. 근데 이제는 쌀 소비량이 작년에 53kg 1년에. 근데 고기는 58kg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반드시 채식을 다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 예. 성장기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죠, 건강에 그렇죠. 미친 영향들. 예.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끼는 채식을 좀 해보자. 채식을 좀 좀 늘려보자는 거죠.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게 또 식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네. 그리고 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지금 손수건 갖고 다니시나요? 소수건이 없네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손수건은 그냥 필수예요. 늘 필수로 맞아, 갖고 맞아요. 다녔는데 요새는 손수건 갖고 다니는 분을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대신에 화장실에 가면 다들 그냥 종이 있으니까. 타월을 쓰죠. 그것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몇 개를 쓸까 계산을 해봤어요. 화장실에 하루에 몇 번 정도 갈까요, 개인이? 한 5번? 적게 잡아도 5번일 거예요. 5번. 그러면 5장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 그러면 25장이잖아요. 4주라 그러면 100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또는 1200 장. 평생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오래된 미래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다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안 하고 멈추었던 거 다시 회복하자.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다. 이게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하나쯤이야. 예. 진짜. 예. 이 나 하나쯤이야.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어? 하나쯤이야 주의죠. 예. 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도 함께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왜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깥으로 밀어냅니까? 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최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래라는 게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성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기후 행동을 넓히고 늘려나간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만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을 마친 쪽집게 기상학자 김해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침 눈이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성함이 김해동 교수님이시네요. 예, 이게 오늘 참 기가 막히네. 타이밍이. 안 그래도 날이 추우면 예, 추운 예. 겨울에는 빨리 해동이 돼야 해동이 예. 이게 겨울에 딱 성함이 예.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 오늘 이게 첫눈이 왔는데 요것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교수님이. 오늘 아침 기록적인 폭설이 나무와 건물 위를 하얗게 뒤덮어버린 가운데 한 남성이 도로 끝자락에서 스키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어제 날씨가 기상청 예보를 보면 한 3도, 4도 이렇게 예보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기상청 예보관들은 지상 온도가 3도 이하가 되면 눈이라고 예보를 하고 3도 이상이 되면 비라고 예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눈이라고 해야 될까, 비라고 비라고 해야 해야 될까. 근데 어제 작가님한테 제가 내일은 화이트 촬영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예. 왜 온도가 그렇게 예상을 좀 하셨어요? 예상보다는 온도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제 예상한 것보다는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에 온도가 한 2, 3도 더 낮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상을 좀 하신 거군요. 그것보다는 온도가 더 떨어지겠다고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눈이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이 그렇게 춥지가 않았어요. 네네네. 가을도 좀 유독 늦게 오는 것 같았고 단풍도 좀 늦게 들고. 근데 진짜 유독 이번 여름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날 듯 안 끝나고 끝났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예. 추석까지 이렇게 사실은 무더위가 예전에는 추석에 아침에 입김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반팔을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추석을 한자로 이렇게 써보면 네. 가을 추자에 맞아요. 저녁 석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을의 저녁이라는 얘기니까 가을이 무르익었다. 예, 예.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맞아요.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그 하나의 추억. 아, 그래요? 이젠 옛날의 다시 이야기. 올 수 없는 거죠. 예,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수능 한파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능 한파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원래 수능 보면 너무 따뜻했죠. 영상 17도 뭐 이렇게 올라가 그랬으니까. 영상 17도요. 예. 수능 한파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다며 강추위를 예상했습니다.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예년 같은 수능 한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기상이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변에서 좀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더워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70%가 바다이고 그 안에 우리가 대륙이 큰 것 같지만 30%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큰 바다에 떠 있는 섬에 살고 있는 것인데요.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주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절이 여름에도 덥고 봄, 가을도 더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 초록색 귤이 요즘 가끔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것도 사실 기후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온 차가 이게 좀 커야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물이 드는데 이것도 안 돼서 그냥 사과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과수가 맛있으려고 하면 과수 안에 당이 높아야 되는데 이 당이 높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살이 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게 살이 찌는가 하면은 원래는 사람들이 아주 굶주리면서 오랜 기간을 살아도 보니까 뭔가 이게 영양분을 저축할 수 있을 때 살로 찌우려는 그 DNA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존 때문에. 과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밤이 되면 추우면 자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낮에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그게 당도인 거죠. 그래서 낮에 온도가 떨어져야 당도가 높아지고 과수가 맛있는데 지구 온난화의 특성은 낮에도 무척 더워지지만 그것보다는 야간 온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간다는 이게 아주 큰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과수가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면 농수산물의 흉작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추도 그렇고 사실은 물고기도 바다가 차가워야 그게 살이 찰지고 맛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수가 올라가면 그것도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해수 같은 경우 우리 가장 많이 먹는 광어 이런 것들은 온도가 24도가 넘어가면 식음을 전폐한답니다. 우리도 이게 더위를 먹으면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24도가 넘어가면 벌써 이게 먹이를 못 먹게 되고 26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원래 광어 같은 경우도 많이 폐사를 한 거죠. 지금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히 올 그 가을 여름이 이게 뭔가 체감적으로 느끼게 야 이거 진짜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해졌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는 해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작년에도 11월 중순까지 29도 더위까지 있었고요. 아, 그랬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30도 온도 뚝 떨어지면서 영하로 내려갔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후 위기 이 시대의 기상의 특성이다. 이런 것을 돌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변한다. 그래서
작년입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 네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35도, 37도 더위가 시작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요? 예,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영화 같이. 예, 그리고 미국의 덴버시는 아주 유명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렸다가 그 다음날 영하 5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냥 우리가 걷지도 못할 정도의 폭설이 쏟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얼마나 추워졌다, 얼마나 더워졌다 이것보다는 이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같은 경우도 네. 온도가 높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온도가 훅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 위기의 어떤 증거라는 하나의 얘기예요. 증거입니다. 예. 꽃이 폈잖아요. 봄꽃이. 철쭉 같은 게 막 철쭉이 막 피고. 예. 그리고 지금 뱀 깨구리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7년밖에 안 남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상학자들이 볼 땐 이미 우리는 기후 위기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뛰어들었다. 예, 그래 그런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입니다. 예,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놀라운 기상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거의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올해 또 이게 폭염 전망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쪽집게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또 올겨울 영하 18도의 역대급 한파가 올 거다 예측을 또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기상청에서는 올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할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했는데 이게 좀 교수님과는 좀 의견이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보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예, 네. 제가 사실 문어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사실 저는 데이터를 딱 놓지 않으면 이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올 겨울이 많이 추울 것이라는 그런 패턴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한파가 안 온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올 겨울 온도는 변동폭이 많이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도가 계속해서 추우면 적응이 되죠. 옷도 입게 되고 우리 몸이 적응이 되는데 우리가 온도계를 보고 이건 평균이니까 춥다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는 거고 더우면 덥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따뜻한 더위다 따뜻함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겨울은 아닐 것이다. 예. 교수님도 사실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좀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교수님 무슨 뭐 쪽집게 도사님도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전 세계 진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지만 그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제가 거잖아요. 얘기하는 건 보면요. 올 겨울이 추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계절 전망에도 나왔고요. 물론 저는 9월 달에 얘기했고 기상청에는 10월 달에 얘기하고 한 달에 격차는 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전망을 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좀 부담은 많이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5천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꼭다물에 가만히 있으면 비난을 받지 않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맞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긋나면 부담이 클 수가 있지요. 근데 제가 잘 맞췄다 해가지고 뭐 누가 저에게 큰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욕만 사실상 먹어 교수님. 못 맞추면 욕만 먹지. 또 맞췄다고 칭찬도 안 해. 그 유일한 혜택이라는 게 유퀴즈에 나오는 점에서 하루에 어떤 기상의 변화는 우리 사모님이 더 잘 맞추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예측은 더 좀 촉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남편이 좀 이렇게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닐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누가 봐도 하늘이 컴컴하고 눅눅하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 남편은 이런 기상도는 아직 안 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 안 듣고 그냥 우산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1분 걸으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오늘 없다. 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쪽집게 과외였던 것 같습니다. 한 25개 정도 이렇게 찍어주면 그중에 한 23개 정도는 거의 뭐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내에게 얘기를 하기를 한강 작가는 분명히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저도 맞췄거든요.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래서 아마 저한테 좀 힌트를 얻어서 맞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2월 셋째, 넷째 주 정도가 되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다운 겨울이 오겠습니다만 그때 좀 찬 공기가 내려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어쨌든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인류 최대 위험 요소로 기후 변화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700조. 2,700조. 와, 이거 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기상 변화와 기후 변화가 뭔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극단의 어떤 상황. 갑자기 덥거나 갑자기 춥거나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우리나라도 요즘 사실 이제 그 장마철에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잖아요. 가장 큰 저에게 우리나라 기후위기 오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겁이 납니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먼저 닥칠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까 태풍 얘기도 하셨는데 그 슈퍼 태풍 이야기를 하거든요.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하루에 1,300mm 이상. 1,300mm? 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강남에 폭우로 물이 잠겨 그게 이게 340mm거든요. 거의 그거야 4배네요. 4배 정도의 비가 오는 게 슈퍼 태풍입니다. 이걸 기후학자들에게 우리나라에도 슈퍼 태풍이 올까요? 그러면 2030년 전에는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2019년에 일본이 그 북해도부터 해서 오키나와까지 태풍 구름으로 다 덮은 하기비스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진료가 한반도라고 예보를 이미 냈었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가 올라왔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촬영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그 어떤 도시도 1,300mm 비를 내렸을 때 건질 수 있는 도시가 없고 그리고 우리 도시에 가보면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는 태풍이 오지 않아도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빌딩풍이라는 강한 바람이 불죠. 그래서 강한 저기압 지나고 할 때는 그 바람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사건이 이미 지금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속 250km짜리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 유리창 다 깨지는 거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버틸지도 못할 겁니다.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비가 안 돼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일이 이제 점점 잦아지고 있고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지만 이게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도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비 안 하면 우리 사회가 큰일 납니다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났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내가 맞췄냐 못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지금 기후 위기, 그러니까 교수님은 왜냐면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과학자들이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그 직업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LA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한 10%가 되더라.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랬을 때 큰 지진이 날 수 있으니까 대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몰고 막 도망을 가겠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해서 사람이 한 100명쯤 죽었다. 근데 지진은 안 났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떠안는 부담감. 그다음 한 10%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 뭐 참지. 괜찮겠지. 입을 닫았는데 실제로 터져가지고 10,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예상이 될 때 이 과학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의 이 참 또 고충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확 느껴지네요. 2018년에 7월 초에 엄청난 폭염이 온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폭염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 폭염이기 때문에 여름은 더워야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국회에서 폭염도 자연재해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데 제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것이 혹시 맞지 않으면 어떨까 해서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항상 긴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를 했을 때는 피해를 훨씬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좀 학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전망이 잘 맞을까 혹은 틀릴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기후변화 포스트 딱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였죠? 지구가 아파요. 아, 예.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 너무 진짜 강하게 있었어. 주입식. 진짜로. 근데 문제는 지구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최근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막 이제 활발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뉴욕 시립대학교 퀸스 칼리지라는 데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태아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겪었던 그 허리케인의 그 간접적 경험이 아이의 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태아 때 이 허리케인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ADHD 위험이 60배. 응? 60배? 그다음에 행동장애 위험이 20배. 어머. 여자아이는 불안장애 위험이 20배, 우울증 위험이 30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그 그렇죠. 모든 환경이 다 이게 직접적으로 닿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뭐 태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 심지어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이런 극한 기온,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평균 60% 이상 증가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저는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후학자들께서는 그래서 요즘 자녀를 안 가지신다고. 안 돼. 미래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예측이 돼서. 저는 이제 근데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세대도 분명히 중요한데,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하는 순간 어쩌면 이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성인인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갖출 게 다 갖춰져 있고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폭염이나 이런 폭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무 폭염이 심하다, 에어컨 틀면 되고, 폭우 올 때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염병은 또 다른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지난 2010년 이전에 국내에서는 한 번도 발생 안 했던 라인병이라는 게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이 발병을 했어요. 라인병이 라인병이란 거는 이제 진드기가 전파하는 질병이에요.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심하면 뭐 부정맥, 뭐 기억상실, 안면마비 이런 것까지 온다고 해요. 심하네. 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정부의 사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시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다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겨울이 줄고 진드기와 모기 이런 것들, 매개체, 이 질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싸워야 될 적이 계속 늘어나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이미 세계 각국이 이제 각종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지구온난화다. 왜? 뭐라고요? 필요하다고요? 2019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엄청난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영하 50도의 한파가 미국을 강타했죠. 네. 그래서 그 춥다고? 네, 그렇죠. 춥다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이거 거짓말이야, 허구야. 지금 너무 추워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구 온난화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제 트럼프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이거는 정확히 기후 변화를 잘 설명하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결과만 놓고 추워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왜 미국이 추워졌냐라고 하면은 북극의 온난화라는 게 있어요.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북극하고 이 밑에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기를 이렇게 가로지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약해집니다. 이 막은 둘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팽팽하게 있는 건데 근데 이 둘의 온도 차가 약해지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공기가 쓰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차가운 데 갇혀 있어야 될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겨울에 한파가 한 번씩 옵니다. 맞아요. 평균 기온이 높아지지만 그 한파가 오는 원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좀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저도 이제 김경일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심각하고 증거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차고 넘치는데 트럼프처럼 이렇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정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할 것 네. 같아요. 네, 교수님. 심리학자들이 의외로 지금 교수님의 질문에 해당하는 연구 많이 했어요. 의외로. 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방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방성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근데 심리학에서 이제 영어로 오픈니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우호성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호성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나 나의 가족들 혹은 나랑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게 우호성인 거고요. 개방성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걸 거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내가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도 받아들여요. 듣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개방성이 낮은데 우호성만 높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인간들끼리만 잘 지내요. 약간 고집쟁이들. 그렇죠. 그래서 우호성만 높고 개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가 커질수록 큰 도움 안 되죠. 네네. 이런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는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맞습니다. 지구의 그 온도는 변하는 게 맞고 오래전부터 지구는 뭐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온도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 자, 이게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죠.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저기 뒤에. 저 파란색이 산업화 이후의 온도고 초록색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약 100년 동안 1도 이상 올라가는 적은 인류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제 저기서 멈추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미 올해 2월 그 지난 약 12개월, 1년 동안의 평균 기후를 보면 산업화 이후 1.52도를 찍은 거예요. 왜?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마지노선을 이제 처음 초과해버린 거죠. 올해 2월에. 넘었구나. 굉장히 빠른 건가? 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타일 이분께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얘기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후 2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2도라는 걸 설정하고 우리가 보니까 2도가 과연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2도까지 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5도로 낮추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 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2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안돼. 야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그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한국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진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 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반 정도를 흡수해줘요. 육상 생태계, 나무가 뭐 한 25%, 네. 바다가 한 25%. 그러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래서 나무 많이 심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바다 생물, 그다음에 바다의 물리적 작용으로 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태계의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 마치 나무가 힘들어서 시들시들해서 푸릇푸릇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한여름에 폭염 심할 때 이렇게 도심에 걸어가다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물주머니를 안 달면 초록색이 안 나타나요. 저는 그 나무 병 걸리지 말라고 수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었군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배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는 보면 그 북위 60도 이상 2년 이상 땅이 이제 0도씨 이하로 얼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 이상으로 0도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땅이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탄, 그 온실가스가 터져 나오면 이거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됩니다.
이 엄청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또 이 제부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오존층도 파괴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로 가속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난화, 가장 나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나쁜 미래부터 1.5도에서 2도 근처에서 막아낼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만화 시나리오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정확히 6도 라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그 6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6도가 2050년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야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온난화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공룡이 대멸종했던 시기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대방출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뭐 사람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네. 그래서 지구 온도를 낮추고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고 이런 거에 해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